며느리 선영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김노인은 방문 앞에서 물컵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늙은 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다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 그날 밤 술에 취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서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을 위해 살아온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김노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깊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합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78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단정한 행색으로 집을 나서는 김노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품격이 묻어납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홀로 지내던 김노인은 몇 달 전부터 아들 김도훈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발걸음은 늘 같은 코스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도훈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짙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집안 살림까지 이렇게 쪼들리면 어떡해. 김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아들 도훈은 몇 년 전 작은 식당을 차렸다가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금은 일용직일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던 시절엔 아이들이 날 김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는데 김노인은 벤치에 앉아 멀리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아들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하다니. 40년간의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골 중학교에서 시작해서 도시의 고등학교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았죠. 김노인은 그런 아이들을 특히 아꼈습니다. 점심을 굶는 학생이 있으면 몰래 도시락을 사다 주고 교복이 낡아서 놀림받는 아이에게는 새 교복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교를 못 다녔을 거예요. 졸업식 때마다 들려오던 제자들의 고마운 말들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김노인에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의 얼굴색부터 살펴야 했고 저녁 식사 때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볼륨을 낮춰야 했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도 짧게 끊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집에 부담이 될까 봐서 말이죠. 특히 손자 민수와 손녀 지혜를 볼 때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중학생인 민수는 요즘 학원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인 지혜는 친구들처럼 예쁜 옷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예전처럼 밝은 빛을 찾기가 어려웠죠.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생활비 이야기겠죠. 도훈의 얼굴은 날마다 어두워졌고 선영의 한숨소리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노인은 주머니 속 낡은 통장을 만져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죠. 교직 생활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그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저축했고 상여금이 나오면 대부분을 그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가족을 위해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죠. 교사로서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라도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쓰려고 모은 돈인데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뜻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피부치인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부족함을 느끼며 지내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졌죠.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 선영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선영의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교육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벽에는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김노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김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어린 도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김노인은 사진 속 가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내가 도훈이를 잘못 키운 걸까?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김노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자 며느리 선영과 아들 도훈이 식탁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역력했죠. 도훈아, 이번 달 빚도 못 갚아왔잖아. 그리고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수학 학원비가 20만 원인데 벌써 2달째 밀리고 있어.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늘어져 있었죠. 김노인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괜히 끼어들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때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늙은 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김노인의 손에 들린 컵이 덜컥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도훈이 급히 말렸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으시면 어때?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오시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활비는 늘어나고 우리 자유는 없어지고 애들도 할아버지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해. 김노인은 더 이상 듣기 힘들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그분이 교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용돈 한 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 여보,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해서 뭐든 참아야 해. 나도 한계가 있다고. 우리 부모님은 못 모시면서 당신 아버지만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김노인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자신이 정말 이 집의 짐만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가족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도 어디 갈 곳이 없으시잖아. 우리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 그럼 양로원이라도 알아보자. 요즘 양로원도 괜찮다던데.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아버지한테도 더 좋을 거야. 양로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김노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혈육들에게서 버림받아 양로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낼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도 살아야지. 민수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지혜도 중학생 되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김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이면 아들의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고, 손자, 손녀들 교육비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돈은 자신의 꿈이 담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옛날 제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뜻을 저버려도 되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대화가 더욱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돈이라도 있으시면 이런 말 안 할 거야. 그런데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의존만 하고 계시잖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도 듣고 계실 텐데. 듣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어. 나도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 우리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못 보겠고. 김노인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다니.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와 지혜의 목소리였죠.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지혜의 맑은 목소리에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싸운 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선영이 급히 둘러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방에 계시겠지. 너희 방에서 숙제나 해. 김노인은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자신의 방 앞을 지나가면서 살짝 문을 바라보는 게 보였죠. 평소 같으면 방에 들어와서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분위기였죠.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신경이 쓰였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산책 재미있으셨어요? 지혜가 밝게 물어봤지만 김노인은 제대로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응, 그랬단다. 짧게 답한 후 다시 고개를 숙였죠. 식사를 마친 후 김노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또다시 부부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돼.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노인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김노인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아침 5시가 되자 또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더욱 무거웠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산책 준비를 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매일 눈치만 보며 살 바엔 중얼거리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끝까지 말하기 힘든 생각이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안개를 바라보며 김노인은 지난밤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나 말했었죠. 여보, 너무 애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박할머니였습니다. 이른 중반의 박할머니는 김노인과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나오곤 했었죠. 아,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김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박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김노인은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박할머니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 저도 자식들과 살아봤으니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효도라는 게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하죠. 박할머니의 말에 김노인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뭐. 김노인이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큰아들네 집에서 살다가 못 견디겠어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그때보다 훨씬 마음 편해요. 김노인은 박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체면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노인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도훈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준비해 보겠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그때 선영이 다가왔어요. 누구 전화였어? 선영의 목소리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채업자야. 이번 주 안에 이자라도 갚으라고 하는데. 도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밀렸는데? 원금 포함해서 2천만 원 넘어. 이자만 월 200만 원이야.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식당 폐업할 때 직원들 월급이랑 임대료 정리하느라 빌린 거야. 그때는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김노인은 부엌 문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2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정말 집까지 뺏기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공포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갈 곳이 없어져. 그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평생 모은 돈이면 아들의 빚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돈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거야.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써버릴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훈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거든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도훈이 이렇게 취해서 오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도훈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죠. 도훈아, 무슨 일이야? 김노인은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훈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노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나를 잘 모셔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서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노인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죠. 도훈아, 술 취해서 무슨 소리야? 선영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취한 게 아니에요. 도훈은 고개를 들고 김노인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알아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김노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아온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나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냐? 김노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훈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노인은 가방을 쌌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을 낡은 캐리어에 담았죠. 벽에 붙어있던 제자들의 편지와 사진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김노인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말이에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서 말이죠. 비 오는 새벽 버스 정류장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는 김노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스며든 빗물이 옷깃을 적셨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속 깊은 상처였죠. 내가 평생 아껴온 게 다 뭐라고. 김노인은 젖은 코트를 붙들며 혼잣말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을 줄은 몰랐지. 첫 번째 버스가 지나갔지만 김노인은 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친구들에게 연락하자니 창피했고 그렇다고 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은행 통장이 만져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비밀이었죠. 교직 생활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이 돈만이 이제 김노인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들, 모두들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벤치에 앉아있는 늙은 노인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등학교 가방을 맨 여자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 괜찮단다. 김노인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구나. 네. 할아버지도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도 볼 일이 좀 있어서 나왔단다. 아이의 순수한 관심이 김노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곧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갔고 김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김노인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거죠.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서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요? 평소 가족과 함께 먹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도훈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왜? 집에 안 계셔서요. 혹시 어디 가신 건가요?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 질문에 김노인은 답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갈 집이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다. 일이 좀 복잡해서. 아버지, 혹시 어제 제가 한 말 때문에. 김노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훈과 선영이 김노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말 나가신 것 같아. 선영은 김노인의 방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어요. 옷도 없어지고 가방도 없어. 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도훈은 머리를 감쌌어요. 술 취해서 한 말이라지만. 그래도 어디 가실 때가 있어서 나가신 거 아니야? 친구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도훈은 불안했어요. 아버지의 성격상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와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 선영이 대답했지만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가방이 없어졌는데요. 민수가 할아버지 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도훈과 선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김노인이 집을 나간 거였거든요. 아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도훈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김노인은 받지 않았어요. 한편 김노인은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날씨는 더욱 추워졌어요. 이대로 밤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같은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친구 정 선생이 지나가다 김노인을 발견했어요. 김 선생,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정 선생은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아, 정 선생. 김노인은 당황했어요. 왜 이런 데 앉아 있어? 집은 안 들어가고. 김노인은 한참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에게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나? 정 선생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짐이 되고 있었으니까. 무슨 짐이야?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정 선생은 김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김노인은 거절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자. 이런 데서 밤을 보낼 수는 없잖아. 김노인은 결국 정 선생의 도움으로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 그런데 정말 가진 것도 없나? 평생 교사 생활했는데. 김노인은 주머니 속 통장을 만져보며 대답했어요. 있긴 해. 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거든. 언젠가 장학금으로 쓰려고. 정 선생은 감탄했어요. 역시 김 선생답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야. 그 돈만큼은 함부로 쓸 수 없어.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노인은 다음 날 아침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 선생에게 이야기했죠. 나도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겠어. 정 선생은 김노인의 표정에서 단단한 의지를 읽었어요. 무엇을 결정한 건지는 모르지만 오랜 친구로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찜질방에서 보낸 이틀째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코골이 소리 사이로 자꾸만 집 생각이 났거든요. 손자 민수와 손녀 지혜는 잘 지내고 있을까? 도훈과 선영은 여전히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김노인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 하루는 도훈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아마도 집안 사정이 급해서 김노인을 찾을 여유조차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노인은 찜질방을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선생에게서 온 전화였죠. 김 선생, 어디 있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자네 아들네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더라.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섭섭하고 서운해도 피부치는 피부치였거든요. 언제? 어제 저녁부터라고 하더라. 집 앞에서 큰 소리치고 이웃들한테까지 소문이 다 났어. 자네 며느리가 울면서 뛰쳐나왔다던데. 김노인은 더 이상 듣기 힘들었어요. 자신이 집을 나온 사이에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김 선생, 이제라도 돌아가 봐야 하지 않나? 아무래도. 아니야. 김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정 선생과 통화를 마친 김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머니 속 통장을 꺼내보며 오랜 시간 망설였어요. 이 돈이면 아들의 빚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 신념이기도 했어요. 한편 집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사채업자 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2명의 부하와 함께 나타나 집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김도훈 씨,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약속한 날짜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고요. 도훈은 집 안에서 떨고 있었고 선영은 아이들을 뒤편 방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김노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도훈, 나와서 이야기해요. 안 나오면 이 집 문짝 다 뜯어버릴 거예요. 서 실장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어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빚쟁이들이 온 모양이야. 아이고, 저런 일이 있나? 선영은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도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 우리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평생 모은 거 혼자 숨겨둔 거 아니야? 그 순간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죠.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선영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서 실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버님이 계시다고요?
혹시 돈이 좀 있으신가? 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퇴직한 교사라서 특별히 가진 건 없어요. 그래도 교사면 연금이 나오고 퇴직금도 받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죠. 그때 선영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둔 돈이 있을 거예요. 도우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교사 생활 40년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겨두셨을 리 없어요. 우리한테는 용돈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어딘가에 숨겨두신 거 맞아요. 서 실장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럼 아버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계실 리 없잖아요. 도우는 울분에 차서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노인은 공원 벤치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통장이라도 있으면 지금 내놔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다 길바닥에 앉습니다. 김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도훈아, 아버지, 정말 부탁드려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와서 난리예요. 민수하고 지혜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김노인은 손자 손녀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자신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도 어린 아이들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답할 수는 없었어요. 이 돈은 단순히 자신의 돈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버지, 제발요. 우리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김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괴롭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은 채로 김노인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치인 가족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때 옛날 제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하던 아이들, 장학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학생들. 하지만 동시에 손자 민수와 지혜의 떨리는 모습도 생각났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을 아이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내야, 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돌아가신 아내가 답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김노인은 마음을 굳히며 은행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정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김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평생의 신념을 지키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가족을 구하라는 목소리였어요. 은행 앞에 서자 김노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40년간 품어온 꿈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려 했는데, 김노인은 주머니 속 통장을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통장에는 교직 시절 매달 아껴서 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매월 10만 원씩, 상여금이 나올 때는 100만 원씩, 가끔 제자들이 보내준 감사의 마음까지 더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김노인은 옛 제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때 가르쳤던 박영미라는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던 집이었죠. 선생님, 저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영미가 졸업식 후에 김노인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왜?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셔서. 제가 일해야 해요. 그때 김노인은 영미에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몰래 주었었어요.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말이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영미가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던 일도 기억났어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김노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모은 이 돈을 장학금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피부치인 손자, 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김노인은 결국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모아두셨네요. 4,800만 원이에요. 김노인 자신도 정확한 금액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아져 있었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이 돈이면 김노인은 계산해 보았어요. 도훈의 빚이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갚고도 반 이상이 남는 금액이었죠. 그 순간 김노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든 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원래 목적대로 장학금으로, 절반은 가족을 위해 쓰는 거였죠. 그래, 이렇게 하자. 김노인은 마음을 정했어요. 은행에서 나온 김노인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음이 착잡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짐이라며 내쫓았던 곳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여전히 사채업자들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큰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죠. 김도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까지 해결 안 되면 정말 집 뜯어버려요. 김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남자 3명이 서 있었고 도훈과 선영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서 실장이 김노인을 보며 물었어요. 이 집 아버지입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아, 아버님이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저희한테 빚을 많이 지셨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노인은 도훈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죠. 얼마나 빌렸습니까? 원금 1,500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지금 2,200만 원이에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훈과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사채업자들은 반가워했죠. 정말이세요? 아버님이 그 돈을 갚아주시겠다고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 실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조건이요? 내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서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까지 안 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둬요.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거실에는 김노인과 가족들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아버지,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그 돈이 있으셨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다. 하지만 원래는 너희들을 위한 돈이 아니었다. 그럼 뭐를 위한 돈이셨어요? 선영이 물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쓰려고 모은 돈이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그 말을 들은 도훈과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지가 그런 숭고한 목적으로 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거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아버님.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그때 민수와 지혜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와서 안겼죠.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무서웠어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김노인은 손녀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 쫓아버리러 갔었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지혜하고 민수 지켜줄게.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족을 구할 수는 있지만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노인은 잠들지 못하고 마지막 결심을 다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죠.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이미 각오를 다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세면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김노인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꺼내둔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40년간의 꿈이 담긴 그 통장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 선택이 옳은 걸까?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으로 물어보았어요. 그때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처리할 일이 있어서. 도훈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 어젯밤 생각해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김노인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훈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모아두신 돈을 저 때문에 괜찮다. 김노인이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사채업자들 앞에서 아버지가 조건이 있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그때 선영과 아이들도 하나씩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김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가족들이 긴장한 표로 김노인 주위에 앉았어요. 김노인은 테이블 위에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너희들에게 주려던 게 아니었다. 가난한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장학금 통장이었다. 민수와 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위기에 처했으니 이 돈을 써야겠다. 다만 내가 정한 조건대로. 도훈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어떤 조건이세요? 김노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건이 있다. 이 돈은 내 손으로 직접 장학재단에 절반 기부할 거다. 나머지는 내가 다시 일어설 미천으로만 써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절반을요? 그럼 2,5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빚 갚고 나면 별로 남지 않을 텐데요. 김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별로 남지 않는다고? 2,500만 원이 작은 돈인가? 아, 그게 아니라. 선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선영아. 김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빈손이 된다는 것. 나누는 사람만이 진정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도훈이 아내를 제지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김노인은 도훈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된다.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들고.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멋있어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노인은 손자 손녀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사채업자들이 온 것 같았어요. 왔구나. 김노인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훈아, 문 열어라. 서 실장과 부하 2명이 들어왔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정중한 태도였죠. 어제 약속하신 대로 돈 준비하셨죠? 김노인은 테이블 위에 통장을 들어 보였어요. 은행에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럼 같이 갑시다. 은행으로 가는 길에 김노인은 서 실장에게 물어봤어요. 실장님도 자녀가 있습니까? 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합니까? 그럭저럭요. 왜 그러세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은행에 도착해서 김노인은 2,2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고 차용증을 돌려주며 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 돈 빌리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서 실장이 마지막에 충고까지 해주었어요. 사채업자들이 간 후 김노인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은 김노인은 남은 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2,600만 원이다. 이 중 절반인 1,300만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고 나머지는 도훈이 내가 써라. 도훈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은혜가 아니다. 김노인이 말했어요. 이건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가르침이요? 그래. 받은 것의 절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선영이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도 모르고 불평만 했어요. 도훈도 머리를 조아렸어요. 아버지,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지만 이 아이들도 깨달음을 얻었구나.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었기를. 그날 오후 김노인은 정말로 장학재단을 찾아가서 1,3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재단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거액 기부에 놀라워했죠.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김노인은 뿌듯한 마음으로 재단을 나섰어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장학재단에서 돌아온 김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뿌듯함과 홀가분함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40년간 품어온 꿈의 절반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훈과 선영, 그리고 민수와 지혜까지 모두들 김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었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끝났다. 김노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장학재단에 1,300만 원 기부했고 벌써 다음 달부터 가난한 학생 3명이 도움을 받게 됐다더라. 가족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존경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 도와드릴 거예요. 김노인은 손자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지혜도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할아버지, 저도요. 저도 어려운 친구들 도와줄 거예요. 우리 지혜도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그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김노인은 손을 들어 선영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아버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선영아. 김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너도 이 집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았잖아. 나도 이해한다. 사람이 급하면 여유를 잃게 되는 법이야. 선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도훈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저도 다시 한번 약속드려요. 이번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작은 식당이라도 다시 차려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이번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해도 돼요? 지혜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착한 할아버지라고요. 김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렴. 네. 며칠이 지나자 김노인의 일상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을 나갈 때도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가족들도 김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선영은 김노인을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버님, 옷 갈아입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진심 어린 관심이었죠. 도훈도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작은 분식점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장소 선택을 신중하게 해라. 학교 근처나 주택가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버지 말씀대로 해볼게요. 한 달 후 정말로 도훈은 작은 분식점을 열었어요. 김밥과 떡볶이를 파는 조그만한 가게였지만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했죠. 김노인도 가끔 가게에 나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사장님 아버님이세요? 정말 인자하시네요. 손님들이 김노인을 보며 말하곤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퇴직 교사셨어요. 평생 학생들 가르치셨죠. 도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장학재단에서 온 편지였는데 안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김노인 선생님께 저는 장학금을 받게 된 고등학생 이수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같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또 다른 편지도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이건 중학생 박민호라는 학생이 보낸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고 계세요. 장학금 덕분에 수학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커서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김노인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해 가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퇴직 교사 김 선생, 전 재산 절반 장학기금으로 기부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김노인의 이야기와 함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소감도 함께 실렸어요. 이웃들이 김노인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진심 어린 인사가 이어졌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참 고마운 일이야. 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할아버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실 거잖아요. 김노인은 손녀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계속 함께 있을게. 도훈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김노인이 말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비로소 어깨를 펼 수 있었어요. 평생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구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날 밤 김노인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김노인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세상과 완전히 화해한 채로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